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천진 브리온 자산관리의 이의영 팀장입니다. 오늘은 나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말 그대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제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삶이 있고 그 삶에 따라서 개성이 드러나는데 뭔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일장연설처럼 늘여놓는 게 저만 뭔가 특별한 사연을 지닌 사람처럼 비춰지는 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가 문득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 이야기를 남겨보는 것, 제가 제 삶의 관찰자가 돼가지고 제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물로 남기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책과 마찬가지로 영상 매체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영상이거나 또 하나는 무지성으로 순수 재미만을 추구하는 영상이거나 하는 건데 저는 이 후자에 좀 초점 맞춰가지고 조금 자극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간단하게 제 배경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저는 2000년 2월 27일에 평범한 두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30년가량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 어머니는 제 아버지와 제가 5살이 되던 시기에 이제 헤어지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뵌 적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때까지 쭉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모종의 결핍들,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서 느꼈던 결핍들, 또 그리고 아버지의 성향, 아버지께서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스타일. 경찰청장상을 2회나 받으시고 서장상 10회 이상 받으시고 다수의 매체에 아버지 이름이 거론될 만큼 굉장히 공격적으로 범인들 다 때려잡는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빼다 박아서 제 삶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이 친구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조금은 타당성이 부여되지 않을까 나름의 방어 기제를 한번 깔아놓고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성장을 해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서 좀 그런 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애정 결핍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객관적 상관물로서 인형 이런 거에다가 자아를 부여해가지고 꼭 어딜 가든 항상 동행하면서 이 친구를 건드리지 못하게 진짜로 내 엄마인 것처럼 내 애정의 소유물인 것처럼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하는 것들, 혹은 주변에 가까운 누나들한테 조금 비정상적일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애정을 구했던 그런 시간들 있었지만 돌이켜보고 나면 그냥 그 시절에 그랬구나 하는 귀여운 스토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핵심이 가장 크게 제 삶을 차지했던 하나의 동기라고 할까요? 그걸 단어로 굳이 정의를 한다면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정의내지 못한 어떤 그런 결핍이 존재해서 결핍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서둘렀던 시간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서두르다 보니까 그 서두름에서 오는 결과, 일종의 사고라든지 생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 삶의 줄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무난하게 유년기를 보내고요. 초등학생이 되던 시기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활발하고 뭔가 이렇게 듣고 따라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한 5살 때부터 태권도를 계속 꾸준하게 해가지고 5학년 됐었을 때는 전국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하고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해서 조그마한 휴대폰, 한 8기가 정도 되는 휴대폰에다가 팝송을 한 700곡, 800곡을 꽉꽉 담아놓고 계속 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됐는지 MBC에서 개최한 골든벨 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운동이나 아니면 언어적으로 되게 좀 좋아하고 소질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태권도 너무 좋아하니까 태권도 선수 해야지, 국가대표 선수 해가지고 국가의 위용을 높여주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돼요. 제가 하교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데 뒤통수에 뭔가 둔탁한 충격이 팍 느껴지더니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던 무리 중에 3명이 공으로 제 머리를 맞추고 뒤에서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눈물 질질 짜면서 가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해서 하니까 니 축구 졸라 못하니까 꼭 맞췄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줄이 하나 툭 끊어지면서 안되겠다, 나는 태권도가 아니라 축구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태권도를 당시에 바로 관두고 축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 아버지 성향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무식하게 그냥 제가 결정한 거는 바로 그냥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빠한테 공 하나 사달라 해가지고 무식하게 그냥 아침부터 그냥 밤새 계속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놀림을 받지 않게 되었죠. 축구를 계속 그렇게 하니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축구 선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제 그렇게 중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3년간 축구 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무난하게 축구 생활을 하게 돼요. 굉장히 성실하게 새벽 운동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역시 제가 태권도를 좋아했고 언어 공부하는 걸 좋아했던 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그닥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식한 성향이기 때문에 난 축구를 선택했어,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축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제 안에 어떤 원하지 않던 것에 대한 반발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나 축구 못하겠다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성격이 이제 불같으시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럴 거면 집 나가라. 축구를 계속 하건 호적에서 파고 집을 나가건 둘 중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학교 3학년한테. 저도 이제 지지 않죠. 집을 나가겠다.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같이 지낼 친구도 없고 나가가지고 어디 무슨 체육관 같은 건물에서 며칠 그냥 밤을 새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진짜 죽도록 맞고 축구를 관두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께서 저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잃으셨다고 해요. 네,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당시에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성적이 좀 좋았던 덕분에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운이 좋게. 네, 거기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사실 3년 내내 크게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뭔가 수능 공부라고 하는 게 뭔가 친구들이 당연하게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수능 공부에 저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타당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은 100% 핑계지만 공부하기 싫었던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동시에 이 시간을 갖다가 제가 허투루 보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진지하게 많이 고민해봤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소리를 듣고 따라하고 이런 걸 좋아했던 기질이 남아있었는지 기타를 되게 열심히 쳤어요. 집에 갔을 때 아빠 장롱 안에 있던 낡은 기타가 있었거든요. 그걸 들고 이렇게 손으로 한번 쳐보니까 그 소리 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아빠한테 이제 아빠 나 기타를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취미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가는 기타 학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타를 축구했던 것처럼 밤새 친 거예요. 밤새 쳐서 기타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니까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기타리스트가 되겠어.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미쳤냐 하면서 당연히 안 시켜주시죠. 저는 아빠 못지않게 고집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빠 나 기타 쳐야 된다. 나 기타 안 치면 집 나가겠다. 했지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 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기타를 배우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아빠가 기타 학원을 취미로 다니던 기타 학원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쌤한테 가서 쌤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저를 지금 가르쳐 주시면 제가 성인 돼서 알바 해가지고 돈을 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는데 기타 쌤도 오케이 그래라 하셔가지고 기타를 배우게 됩니다. 3개월간 열심히 기타를 막 이렇게 배워가지고 선생님께서 인정하실 수준 정도로 기타 실력을 만들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문득 생각을 한 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기타를 평생 업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또 안 하게. 그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봤던 시기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타도 안 하게 되니까 시간이 정말 남잖아요. 공부는 안 하지, 학교는 밤 10시까지 야자하는 시간까지 있어야 되는데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무료해서 죽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책이라도 읽어야겠다 싶어서 1층 도서관에 찾아가서 무작위로 그냥 하루에 책 한두 권 무조건 빌립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루에 책 꼭 한 권을 읽자.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책 한 권은 못 읽겠어 라는 생각이 좀 팽배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만화책, 소설, 역사, 정보를 주는 책 이런 정말 많은 책들을 하루에 한 권에서 두 권 정도는 빠지지 않고 읽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때 아마 뭔가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시기가 다가와서 대학교 입학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이때 또 고집이 발동해가지고 아빠한테 제가 또 폭탄을 던집니다. 저는 대학 안 가겠습니다. 대학교는 취직을 위한 인간을 갖다가 공장의 부속품처럼 찍어내는 그런 수단에 불과합니다. 저는 대학교 안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폭탄을 던져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19살짜리가 무슨 개소리를 들었나 싶겠죠. 또 아버지께서 대학교 가거나 집을 나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한 학기 다녀보고 싫다면 자퇴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빼주셨어요. 성적에 맞춰서 그냥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사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나는 뭐 축구 선수도 내가 원하면 될 수 있고 기타도 기타 전공하는 선생님께서 실력 인정해 줄 만큼 내가 단기간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책도 많이 읽어서 독후감 대회에 나가거나 글쓰기 대회에 나가 상도 타고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무엇이든 한다면 하는 놈 약간 이런 자아가 박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근데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들어오니까 나보다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뛰어난 게 뭐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제 20대의 시작은
being useless,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정말 그냥 제 자아가 살점이 하나하나 뜯겨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걸 해소해야겠다, 이 결핍을 해소해야겠다가 제 성인기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살이 딱 되던 시기에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사건이 하나 또 생깁니다. 이게 사건들이 큼지막하게 하나씩 오더라고요. 성인이 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누나와 20살이 딱 되었을 때 연애를 시작하게 되어요. 제가 20살이었고 누나가 28살이었는데 제가 20살 딱 되자마자 누나가 너 나랑 사귀자, 그리고 나랑 결혼까지 하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저도 왜 그랬는지 그러자 이렇게 하고 그냥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20살 때 바로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 미친 짓이죠. 그래서 제 20대는 그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가 인간으로서 무용하다, 그러니까 쓸모없다고 느꼈던 그걸 해결하는, 그 결핍을 해결하는 그 첫 번째 방향성과, 또 두 번째는 난 이 누나와 결혼을 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그 두 번째 방향성, 두 가지를 가지고 미친놈처럼 그냥 직진에 직진을 더한 거예요.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거고요. 또 제가 결혼에 꼴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정서적으로 성숙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능력을 갖춰야 하겠죠,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몰입하는 시간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 이유형이 어떻게 하면 쓸모있는 인간이 될까, 특별한 인간이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뭔가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 흔하지 않지만 난이도도 쉽지 않은 그런 걸 찾고 싶은 거예요. 문득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해외 선교로 카자흐스탄 다녀왔던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쓰는 러시아어를 정말 잘하는 수준으로 공부해서 그걸로 경쟁력을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정말 무식하게 그냥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러시아어 교재가 진열되어 있는 그 파트에 가가지고 러시아어 교재를 몽땅 사옵니다. 그래서 책이 진짜 한 몇십만 원치가 그냥 두 손으로 다 들 수가 없어서 양손 가득 쥐고 남은 거는 택배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 같아요. 그때 마침 이제 제가 19학번이라서 학교도 코로나가 막 터지면서 학교도 갈 수 없고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시간은 정말 많고 이보다 더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 없는 거예요. 좋다, 나는 러시아어로 공부해서 러시아어 자격증을 따고 러시아어 대학에 합격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은 것 외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방향성은 잡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터넷 강의나 유튜브 강의 이런 게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정말 무식하게 많이 하다 보면 될 거다, 내가 축구했던 것, 내가 기타를 배웠던 것, 그리고 독서를 했던 것, 이런 것처럼 무식하게 많은 양을 때려 붓다 보면 아웃풋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아침에 눈 떠서, 아침 9시 눈 떠서 새벽 4시까지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미친듯이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모르니까 무식하게 같은 단어 500번 쓰고 봤던 거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실력이 안 늘겠죠. 근데 이게 신기하게 반복하고 계속해서 앉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겠네 하는 게 조금씩 체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 6개월 지나고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제가 원하는 문장들을 러시아어로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토르플이라고 해서 러시아어 공인 어학 인증 시험인데 실제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나 모스크바 공립대학교에서 자격증을 인증해주고 실제 그 대학교에서 그 자격증을 배송해주는 공신력 있는 러시아 어학 시험이었어요. 시험 시간만 7시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험비도 굉장히 비싸고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러시아 대학의 대부분의 대학교에 예비 학부가 면제되는 그 정도로 굉장히 파워가 있는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목표가 1년 안에 이 토르플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실제로 한 1년쯤 안 되었을 때 서울에 있는 시험장에 시험을 응시를 하러 가게 됩니다. 시험장에 도착을 해서요 되게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 자격증 시험이 치고 나서 떨어지면 다음에 또 칠 수 있는 이런 시험이 아니라 제 정체성을 걸고 제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1년을 갈아 넣어서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인간으로서 아주 그냥 처참하다,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저한테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떨렸어요. 막상 이제 시험이 시작되고 시험지를 받으니까 제가 정말 숱하게 공부했던 그 시험 교재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봤던 단어장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는지 시험을 정말 무난하게 치를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문법 시험 같은 경우는 한 150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 빼고 다 맞았던 거 같고요. 문제도 굉장히 빠르게 풀어서 한 100분 중에 한 15분 정도 만에 다 응시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막 심장이 막 엄청 두근거리면서 꼭 붙어야 된다, 막 이를 꽉 깨물고 막 시험을 쳤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말하기 시험 같은 경우도 100점 만점 중에 한 96점 정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응시하고 나서 한두 주 정도 지나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발표 결과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뛰면서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러시아 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고 비행기표도 구할 수가 없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러시아 공부는 계속했지만 러시아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토르플 1급이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러시아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그 위의 단계들을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단어를 10,000개, 20,000개 외우고 원어민의 수준을 요하는 그 정도의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서 토르플 2급까지 취득을 하고 러시아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중앙 러시아 대사관과 한국 외대에서 주최한 러시아 토론대에 나가서 수상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러시아와 관련된 1년의 성취들이 있고 나서 뭔가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현타라는 게 왔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역시나 또 그런 현타, 모종의 그런 결핍들, 이제 이런 감정들을 뭘로 채워야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출시한 체스 전략 게임 형태로 롤토체스라는 게 출시가 됐었어요. 한번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제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으니까 학교도 안 가도 되고 러시아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게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왕이면 게임을 할 거면 정말 잘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잘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막 분석을 하면서 시간을 막 쏟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랭커죠. 일정 순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고요. 제가 게임한 것들 살펴보고 막 스스로 복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눈 뜨고 밤샐 때까지 계속해서 게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실버에서 시작해서 골드, 플래티넘까지 가더니 다이아,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챌린저까지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위권에 드니까 나 나름 소질이 있을지도 이러면서 프로게이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분석하고 고민하고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점 이상 달성하고 나서는 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없겠구나 판단한 시점부터는 게임도 그렇게 그만두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는 좀 관성에 따라 살았던 것 같아요.